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며 윤기 나는 유리창에 비추고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그곳에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바로 김병우 씨로 65세의 나이에도 마른 몸과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이 얼굴에 새겨진 한 남자였다. 그는 색이 바랜 낡은 옷을 입고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빈 병과 재활용 종이를 가득 실은 수레를 꼭 잡고 있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수레바퀴 삐걱거리는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이루고 있었다. 김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얼룩진 벽, 흔들리는 나무 테이블, 찢어진 담요가 덮인 작은 침대가 그의 전 재산이었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는 방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마치 가혹한 삶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듯했다. 어느 저녁,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거리 위에 들이울 때 한 소년이 어머니와 지나가다 그의 손을 잡아당기며 궁금해 물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소년을 데리고 가며 조용히 말했다. 보지 마, 얘야. 저분은 그냥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야. 김 씨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런 말들은 이미 그의 삶에 익숙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이 저 불빛처럼 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르게 살면 어둠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낡은 수레를 밀며 화려한 도시의 그림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요로운 조각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은 따뜻한 황금빛 불빛 속에 잠겨 있었지만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도시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었다. 김병우 씨는 긴 하루 동안 재활용품을 모은 후에도 아직 작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낡은 손수레를 밀며 한적한 거리를 지나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모아서 겨울밤을 따뜻하게 해줄 연탄 몇 개를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작은 골목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길가 가로등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디자인된 금팔찌로 누가 보더라도 값비싼 물건임이 분명했다. 김 씨는 신중하게 팔찌를 손에 쥐고 돌려보며 경이로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팔찌는 누군가 떨어뜨린 게 틀림없어.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거친 손이 살짝 떨렸다. 잠시 동안 그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 팔찌를 가지고 있다가 팔아버리면 이번 겨울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또 다른 목소리에 의해 사라졌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 김 씨의 눈빛은 깊어졌다. 가난과 정직함 사이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몸을 오싹하게 했다. 그는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다짐했다. 이걸 돌려줘야 해.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분명히 몹시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는 강남 근처의 금은방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거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지나칠 때 본 곳으로 팔찌의 주인이 물건을 잃기 전에 들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의심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길가의 붕어빵 노점 앞을 지나가자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김 선생, 이렇게 추운 밤에 왜 집에 안 가고 돌아다니세요? 이 붕어빵 하나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감사합니다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김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김 씨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손에 꼭 쥔 금팔찌의 무게를 느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정직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신화 금은방 앞에 도착했을 때 반짝이는 진열장 불빛은 그의 초라한 외모와 대조적으로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게 안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금은방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순간 무겁게 느껴졌다. 깔끔한 옷차림의 직원들이 카운터 뒤에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유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예에 바르게 보이려 했으며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필요하신가요? 저희는 고물은 사지 않습니다. 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팔러 온 게 아닙니다. 길에서 이 팔찌를 주었는데 이곳 고객의 물건일 수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의 말에 직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율심의 눈빛은 여전했다. 그 순간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진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금은방 주인인 박상진 씨였다. 박 씨는 김 씨의 손에 든 팔찌를 흘낏 보고는 곧 그의 외모를 관찰하며 멸시의 기색을 내비쳤다. 주었다고요?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받을 생각으로 선행인 척하는 겁니까? 김 씨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팔찌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으며 담담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이걸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꼭 돌려주세요. 그의 단순하지만 단호한 말에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 손님이 귓속말로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박 씨는 팔찌를 들어 올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알겠습니다. 여기 두고 가세요. 누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겠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김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뒤돌아 천천히 가게를 나섰다. 그의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등 뒤로 쏟아지는 율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스쳐가는 슬픔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옳은 일을 했다. 정직한 마음을 지키면 이 세상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약한 햇살이 비추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어젯밤처럼 차가웠다. 김병호 씨는 일찍 일어났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던 탓에 그의 다리는 쑤시고 아팠다. 햇빛이 작은 방에 비추자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낡고 찢어진 이불, 흔들리는 탁자, 금이 간 벽,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인생의 원칙만큼은 지키면 결국 인생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그는 어제 근방에 두고 온 팔찌를 다시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어젯밤 근방에서 사람들의 경멸적인 말과 유심의 눈빛이 그의 머릿속에 여전히 맴돌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내 자존심만 지킬 거야. 그는 근방에 다시 들어갔다. 가게 안 분위기는 즉시 변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의심과 불만의 표정이 나타났다.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또 오셨어요. 무슨 일이 더 있나요? 김병호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팔찌가 주인에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낸 후 유리 진열대 뒤에 서 있는 박상진 사장에게 눈을 돌렸다. 박 사장은 눈살을 찌푸리고 앞에 나왔다. 노인네, 내가 내 의무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오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멸적이었으며 가게 안에 몇몇 손님들은 비웃으며 웃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속삭였다. 참 우스운 일이네요. 그런 쓰레기 주워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팔찌 따위를 신경 쓰나요? 아마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그 말들은 마치 칼처럼 김병호 씨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돈이나 명예를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팔찌가 주인에게 돌아갔는지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돌려졌다면 저는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박 사장은 김병호 씨를 오래도록 쳐다보았고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팔찌를 들어 사람들 앞에 높이 들었다. 이거 보세요. 팔찌는 여기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셨나요? 김병호 씨는 팔찌를 보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여전히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저 모든 것이 올바르게 처리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김병호 씨가 돌아서서 걸어 나가려 할 때 다른 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젊은 손님의 목소리였다. 어이, 할아버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여기 와서 사람들 방해하지 마세요. 이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맞죠?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김병호 씨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근방을 나섰고 그 뒤에는 조롱과 경멸의 눈빛이 따라왔다. 그의 마음은 아팠지만 분노나 붕괴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했다. 근방 밖으로 나가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김병호 씨는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 각자의 일에 바쁘게 움직였다.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나는 이 도시의 작은 존재일 뿐이다.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나를 상처 입히는 건 분명하다. 그때 꽃을 파는 소녀가 지나갔다. 손에 작은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김병호 씨가 멈춰서자 소녀는 멈추고 부드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꽃 한 송이 사고 싶으세요? 1,000원이에요. 김병호 씨는 소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남은 동전을 꺼내 작은 꽃 한 송이를 샀다.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김병호 씨는 꽃을 손에 들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소녀의 순수한 말과 맑은 눈빛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처럼 느껴졌다. 비록 세상은 차갑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작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빛과 온기가 전해진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금은방 사건 이후 김 씨는 조용히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겨울이 가까워졌고 집은 오래되어 더 차가워졌다. 얇은 벽은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없었고 바람은 틈새를 통해 불어와 그를 길고 추운 밤 동안 떨게 만들었다. 낡은 난로에서 나오는 따스함은 그의 얇은 옷을 뚫고 들어오는 추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는 난방이 없는 방에서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어느 날 김 씨는 익숙한 쓰레기통을 끌며 얼어붙은 길을 걸었다. 차가운 날씨에 시야가 흐려졌다. 갑자기 그의 발이 미끄러져 땅에 세게 떨어졌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에 그는 숨을 헐떡였다. 무릎에 심각한 상처가 생겨 피가 짙게 흘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힘겹게 일어나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재빨리 닦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쉴 시간이 없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집세는 내야 하고 멈출 수 없다. 아프지만 그는 여전히 쓰레기를 모으는 일을 계속했다. 발을 들 때마다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김 씨는 알았다. 일이 없으면 먹을 것도, 상처를 치료할 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쓰러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 씨의 무릎 상처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그는 일을 계속해야 했다. 그는 낡은 천으로 상처를 감고 해진 신발을 신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때때로 그는 찬바람과 통증을 피하기 위해 지붕 밑에서 잠깐 쉬어야 했다. 고급 상점들을 지나갈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그를 무심하게 쳐다보았고 마치 그의 고통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마음은 원망하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다. 고요한 저녁,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그는 종종 자신에게 물었다. 내 삶을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바르게 살았고 좋은 일을 했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는 중요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씨에게 있어 매일 살아가는 것은 자존심과 인격의 증거였다. 세상을 바꿀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러웠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눈이 부드럽게 내리며 거리를 덮고 있을 때 김 씨는 대형 사무실 건물 근처를 지나가던 중 그곳은 그가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하늘은 흐렸지만 아침의 희미한 빛이 그가 가는 길을 비추려는 듯했다. 그는 땅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줍기 위해 몸을 구부리다가 갑자기 보도블록 한가운데 가로등 옆에 놓인 고급 가죽 가방을 발견했다. 김 씨는 멈춰서서 나이 많은 그의 흐릿한 눈으로 가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방 안에는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귀중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가방을 집어 들고 열었다. 그 안에는 상당한 현금과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돈을 바라보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 돈은 그에게 빚을 갚고 약을 사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옷을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다. 내 것이 아니면 가지면 안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가방을 조용히 쓰레기차에 넣고 다시 길을 걸었다. 그의 걸음은 조금 느려졌다. 누군가 이 가방을 찾을까? 그는 생각했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돌려줄 수 있을까? 사무실 건물에 가까워지자 김 씨는 결정을 내리고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근처에 서 있던 중년의 보안요원에게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에서 이 가방을 주웠습니다. 이 건물 안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보안요원은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소 냉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가방을 찾으셨다고요? 보안요원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이런 가방을 잃어버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런 가방을 주웠다고요? 김 씨는 잠시 멈칫하며 여인 손이 가방을 꽉 쥐었다. 보안요원의 말이 다소 거칠었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저는 제 것이 아닌 것은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잃어버렸다면 저는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보안요원은 김 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여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관리인에게 알려서 가방을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몇 분 후 건물의 관리인인 중년의 남자가 나왔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그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관리인은 가방을 열어본 후 그 안에 중요한 문서들을 보고 곧바로 그 가방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차렸다. 이것은 최재현 씨의 가방입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큰 사업가입니다. 가방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인은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축하합니다. 김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방을 되찾은 최재현 씨는 나이가 많은 남자로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세련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김 씨처럼 말라있는 쓰레기차를 끄는 사람을 보자 조금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내 가방을 주운 사람인가요? 최재현 씨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놀라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네, 저는 길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냥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김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최재현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니 오래된 말투로 말했다. 김 씨, 진심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방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돌려주신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이 아니라 제게 인생에서 더 깊은 가치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재현 씨의 눈빛에서 김 씨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최재현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커피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김 씨는 조금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재현 씨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선량함과 정직함을 상기시켜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는 손을 내밀며 김 씨의 손을 잡고 이어서 말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얘 삶은 여느 평범한 날처럼 계속되었지만 최 씨와의 만남 이후 그의 삶의 따뜻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주 지나던 동네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의 그림자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이 최 씨 외에는 다른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가 그 앞에 멈추었을 때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로 인해 김 씨의 마음은 갑자기 가벼워지며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씨. 최 씨가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김 씨는 놀라움에 눈을 깜빡이며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제가 감사받을 일이 있나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 덕분에 제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최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일을 쫓고 돈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당신은 단순하면서도 품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 씨, 저는 정말 그 점에 감동을 받았어요. 최 씨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는 듯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저희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것은 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김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최 씨의 진심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어요. 오셔서 저희가 아직도 당신처럼 가치 있는 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국 김 씨는 동의했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는 호화로운 식사나 그동안 받아본 적 없는 친절한 제스처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선함을 느끼며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 씨는 최 씨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김 씨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과 잘 준비된 음식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씨의 가족, 아내와 두 자녀는 김 씨를 친척처럼 맞이하며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 씨,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마음을 담아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환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보았지만 마음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긴 그의 단순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 씨는 기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힘든 삶을 살고 계시지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최 씨는 일어섰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김 씨는 상자를 보고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지만 섬세한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지만 그의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선물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 씨는 김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런 평범한 것들이에요. 당신은 저에게 인간애와 정직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저는 종종 잊고 살아왔어요. 김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며 그 순간은 오직 따뜻함과 인간적인 관계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 세상이 여전히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따뜻하게 함께한 최 씨 집에서의 식사 후 김 씨의 삶은 조금 달라졌다. 그는 뭔가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 마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마음속의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 씨는 계속해서 쓰레기 수거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 그 관심은 단지 스치는 눈빛이나 짧은 인사일지라도. 어느 날 최 씨가 다시 김 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대형 보석 가게로 김 씨를 초대했다. 최 씨는 그곳에서 김 씨에게 또 다른 선물을 사주고 싶어 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 씨의 진심을 떠올리고 나서 초대를 수락했다. 김 씨가 가게에 들어서자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마치 그가 처음 가게에 들어섰을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경멸이 아니라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씨는 잠시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최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다. 김 씨, 오늘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 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서요. 최 씨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감동을 느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 지난번처럼 팔찌일까? 아니면 시계일까? 아니면 그냥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일까? 그때 김 씨가 어제 만났던 보석 가게 주인 박 씨가 나왔다. 박 씨는 김 씨를 즉시 알아보았다.
박 씨의 눈빛이 김 씨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지만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박 씨는 약간 머뭇거리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김 씨에게 다가갔다. 김 씨, 박 씨는 말을 더듬으며 눈을 바닥에 두었다. 그날의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김 씨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었어요. 김 씨는 착한 분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 씨의 사과는 비록 조금 늦었지만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진정한 변화를 느꼈다. 최 씨는 옆에서 박 씨의 태도 변화에 대해 보며 말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외모로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김 씨에게서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김 씨는 저에게 착함과 품위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김 씨가 대표하는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때 최 씨는 다시 김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다. 김 씨,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카운터로 가서 간단하지만 세련된 팔찌를 골랐다. 그것은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깊은 의미가 담긴 선물이었다. 김 씨는 팔찌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김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바로 그 평범한 일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모두가 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그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모든 고난과 경멸적인 말들 뒤에 김 씨는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았다. 이번에 금은방을 나설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멀리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경외와 감사의 눈빛으로. 금은방 사건 이후 김 씨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쓰레기 수거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외면이나 조롱이 아니라 존경과 감탄이었다. 그는 단지 가난한 쓰레기 수거자가 아니라 품격과 자존심이 확고한 남자였다. 이웃들은 그를 인사하며 심지어는 식사를 함께 하자거나 작은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모든 것이 조용히 변하고 있었고 시끄럽지 않았지만 그 변화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 씨를 가장 많이 고민하게 만든 것은 다른 일이었다. 최 씨는 그가 저녁을 초대하고 팔찌를 선물한 뒤에도 계속해서 그와 연락을 유지했다. 김 씨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최 씨는 항상 도와주겠다고 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회사에서 재활용 관리자 일을 맡을 것을 제안했다. 안정된 직장, 충분한 월급,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어느 날 김 씨는 낡은 집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았다. 최 씨가 준 팔찌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때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최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의 삶을 바꾸어 편안하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하는 간단한 일을 계속해야 할까? 이 질문은 쉽지 않았다. 지금 김 씨의 삶은 가난하지만 자유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이나 사회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최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는 돈이나 어려움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이었다. 김 씨는 즉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65세가 되어 그는 간단한 삶, 익숙한 거리, 그리고 쓰레기 수거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최 씨의 진심 어린 관심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감동적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간단한 삶을 계속하며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계로 들어가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질문은 김 씨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관객들이 김 씨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삶에서 각자는 자신의 길이 있고 그 길에는 각기 다른 도전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 답은 쉬운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이성이 결합된 것이어야 한다. 현대 사회와의 연관성.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이나 인생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다룬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자주 잊고 사는 인간적인 가치, 즉 자존심, 품격, 그리고 정직을 반영한다. 오늘날 돈과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경쟁에 휘말린다. 그러나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자비심, 정직함, 그리고 선택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김 씨는 채 씨의 도움으로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인간 관계에서 감사함과 변화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채 씨는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부자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배우고 그 인식을 변화시킨 사람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을 외모나 그들이 이룬 성취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비심, 진실함, 그리고 확고함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임을 이해할 수 있다. 김 씨가 직면한 질문은 즉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질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변화가 반드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충만하다고 느끼는 길을 찾는 것이다.